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5일입니다. 2월도 이제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이라고 돌아가셨네요. 이분은 1932년생이시고요. 여러 민주화운동,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셨고,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87년도부터 여러 시위 현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신념을 가진 삶,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서 상당히 좀 목소리가 독특하시죠. 상당히 고문도 많이 받으셨고, 그거 말고 상당히 그 본인의 삶을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말 그대로 투신하셨던 분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얼마 전에 뵀을 때는 상당히 뵀을 때도 상당히 많이 여의셔갖고 고물 후유증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타기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기환 선생 같은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팟빵의 녹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오늘 잠깐 갔다 오고 여러 사건 면접 분석도 하고 이것저것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근본적이고 아니면 좀 더 범죄 분석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하려는 일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범죄 분석 관련된 아카데미, 아니면 범죄 분석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범죄를 현장과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범죄와 사회의 관계, 사회 속에서 범죄는 사회적이다, 혹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구현하려고, 입증하려고 여러 면에서 제가 이렇게 사건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요즘 AI 이런 빅데이터 그런 걸 많이 나오지만은 앞으로는 판사라든가 아니면 경찰, 이런 어떤 수사 영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크라임 어널리시스트, 예를 들면 범죄 분석가가 별도의 직업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처럼 지금이나 이전처럼 수사를 한다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뭘까요? 수사라는 걸 여러 가지로 조각을 내보면 현장 분석이 있겠고, 관련자 탐문이 있겠고, 증거 분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의자 신문,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백업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 이렇게 나눠보면은 다 5가지, 4-5가지 정도로 중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분류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류해갖고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서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수사라든가
이 부분이 명확히 되지도 않고 과학수사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수라는 개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 과학수라는 기능은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 그것은 뭐 검찰의 별건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자백 중심의 수사 아니면 진술 중심의 수사 부분이 우선적으로 됐던,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현대의 수사, 그러니까 본질적인 수사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과학화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의 심리적인 상태와 물적인 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행동이 어떤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는가를 매치시켜서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 자체가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크라임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면담이라든가 취조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 증거 분석은 별도로 따로. 그럼 그것을 또 조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이 이제 갖춰져야지만, 체계적으로 돼야지만이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역으로서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 사회학자라는 개념을 쓰는 건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능하면 뭐 책도 쓸 거고, 또 뭐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뭐 아카데미 같은 거 해서 뭐 학원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스터디라도 괜찮고 계속 여러분과 같이 호흡할 겁니다. 언제든지 제 도움이 이런 데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제 이메일 번호는 뭐 잘 아실 테니까. 자, 뭐 이거 좀 서론이 길었네요. 이 경찰청에서는 이제 한국일보 단독인데 성희롱이 잇따르자 경찰의 성범죄, 성차별 근절에서 내부 진단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것은 오랫동안 얘기됐던 거고, 구체적으로 지표 23개를 구성해서 평가를 예정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래요. 경찰 내부의 조직 내에서의 성범죄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뭐 득실득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그런데 주요한 문화 자체가 불평등, 그리고 뭔가 좀 성평등 수준에서는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무엇인가 그러려고 하면 객관적인 혹은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경찰이라는 조직, 정확히 말하면 경찰청, 지방경찰청, 요즘 지방경찰청 없지만 경찰서 아니면 각 뭐 수사 단위에서 어떤 이 성평등 의식, 그리고 성범죄 의식,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서 4대 분야로 조직 내 성범죄 근절,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확립, 경찰 정책 성주요 확대, 뭐 이렇게 해서 11개의 객관 지표와 12개의 주관 지표를 통해서 진단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얼마만큼 내부 성폭력의 가해자가 처리됐는가, 징계가 됐는가, 성희롱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가, 각 위원회별로 뭐 아니면 뭐 관련된 부분에서 성의 비율, 여성 비율을 얼마나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수치로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진일보한 생각이죠. 왜? 그전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나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무현 정권 뭐 아니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넘어오면서부터 뭐 10% 의무 할당, 아니면 의무 할당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한 10% 정도에 만족하는. 근데 사실은 그 이상. 근데 이제 전체 경찰관 중에 여성 경찰은 10%인데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공무원은 3.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건데,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방식 자체에서 성차별적인 게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인 거죠. 남성 중심인 문화인 거죠. 그래서 잇따르는 성폭력 문제라든가 성희롱 고충 실태에서 상당히 이제 뭐 6.4%가 뭐 3년 내 성희롱 경험, 피해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26.4, 뭐 70%가 상급자다. 뭐 가해자가.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단순히 그러면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가? 일단 저는 가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업무 방식이 지금처럼 계급 방식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일중심 자체도 추상적이죠. 그 일중심도 업무 매뉴얼도 역시 성평등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지구대에서 여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성 직원들이 있는데 저기 몸이 거구인 뭐 조폭 같은 애들이 왔을 때 물리적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 결국은 그건 남성 방식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남자 경찰도 자기보다 몸이 큰 어떤 피의자라든가 아니면 사고를 치는 아니면 뭔가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자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기보다는 그것은 실제로 거기에 맞게끔 훈련이 되거나 아니면 장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기 때문에 왜 저기다 여자를 뽑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제대로 하느냐? 남자의 경우도 역시 무엇인가? 쓸 도구가 없어. 함부로 뭐 경찰봉 사용이나 아니면 테이저건 사용 못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남자 방식으로 이제 완력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 근데 그러다가 다치면 또 남자 경찰도 징계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장구라고 하면 뭐 말하자면 고무총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이저건 중에서도 뭐 다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근데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또 그런 걸 썼을 때 면책이라든가 아니면 응당이 제대로 했을 때 뭐 면책되지 않도록, 면책되도록 그런 규정이라든가 어떤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여자는 못하니까 남자를 써야 돼, 이런 거는 온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구대 경찰들한테 일정 정도 뭐 안식년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어떤 대응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라. 그러면은 뭐 물리력이 더 높다 작다 여경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은 사라진다. 사실 그러면 거기가 대우가 더 좋고 아니면 또 상당히 그 보장된 대우가 있고 또 장구가 있다 그러면 여공들이 당연히 어떤 거기에 맞는 장구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통해 거기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니들 알아서 해. 그럼 당연히 남자 방주라는 거죠. 완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경찰의 그 업무 문화부터, 그리고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계급제라든가 이런 걸 빼고 팀제, 업무 방식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만이 지금 말하는 경찰 내 성평등이라든가 성문화 아니면 그렇게 됨으로써 당연히 어떤 성차별 그리고 그러면서 성범죄, 내부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거다. 그게 기본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편법도 사실 통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11개 객관지표와 12개 주관지표라는 게 뭔지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예전에는 안 했으니까 진일보 했다고 보지만 조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발을 촉구하면서요. 이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뉴스원에서 하는 이 코너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살인범이 쓴 유서, 중형 선고 부메랑 되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이겁니다. 어떤 그 여성 49세 여성이 이 남성 51세를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이 여성이 이런 거죠. 6년 사귀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까 그 49세, 51세 사이에. 근데 이제 뭐 다투다가 남성이 여성한테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니까 여성은 뭐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죠. 배신감. 그래서 흉기로 찔렀나 봐요. 근데 그 후에 이 여성이 유서를 썼어요. 근데 유서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유서 자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남성도 자살했다. 우리 같이 자살하기로 했고 먼저 죽은 거고 나는 나중에 듣고 봐라 내가 쓴 유서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자기가 쓴 유서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여자가 우발적으로 그 남성을 죽여놓고 조작을 한 거죠. 그럼 나도 유서를 쓰고 자해를 해서 그럼 자기는 살아났지만 그 유서 내용 자체가 좀 조금 이 같이 죽자고 한 사람의 의식 흐름이 아니다. 예를 들면 죽어라 보필했고 아낌없이 죽어 품었다. 내 집 경매 넘기고 잔인하게 나를 유린하고 농락했다. 끝내 타협점이 없고 나를 집 밖으로 갔다. 6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너 이 나쁜 놈이야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둘이 같이 죽고자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은 남자에 대한 애틋함,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설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유서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원망밖에 없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막 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의식크림 좀 이상하죠? 이게 흔히 말하는 진술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는 같이 죽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아니다 라고 유서 내용 자체가 바로 지적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고 그 후에 자살을 위장해서 한 거다. 시차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남성이 자기가 자기한테 자살했으면은 주저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칼로 자기가 목을 했으면 주저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주저은이 없다. 그냥 푹. 그럼 당연히 여자가 찌른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 정황. 그러니까 피해자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는 감식 결과. 감식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가 찌르는 각도에서 튄 혈흔 패턴과 타인이 찔러서 뺐을 때의 혈흔 패턴이 다릅니다. 그거를 이 여자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살인은 살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중형인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유서 자체가 사실이란 전제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이 뭡니까? 분명히 그 남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자의 뒷받침을 많이 받았는데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서가 실제로 이 여성의 살인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여성의 감형 요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빼는 게 나을까요? 두 가지 다 빼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 여성이 유서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를 찌르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혹시나 그 여성한테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살인의 증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혈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저운 부분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아니란 걸 알지만 명확히 확증시켜준 게 그 유서죠. 그래서 어쨌든 16년이 선고가 됐어요.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좀 안타깝지만은 이 여성이 왜 욱해서 찔렀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욱했으면은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건 아니죠. 응? 야, 나한테 나의 그걸 다 빨아먹고 지금 튈라 그래?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죽이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어쨌든 한 분은 또 사망했고 한 분은 또 16년이니까 안타까웁니다. 이게 지금 사건의 재구성 이건 이제 그 바로 전에 나온 건데요. 사건 자체는 이겁니다. 광화문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충돌이 있었어요. 2019년 4월에 한 사람은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도 이제 뭔가 시위를 하다가 이제 충돌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몸싸움이 있었는데 CCTV는 없었고 근데 이제 A가 B에 또는 B가 A에 그래서 B가 A의 백팩 손잡이를 뜯었고 그래서 뭔가 말싸움과 충돌이 있는데 그때 B가 엄지손가락이 꺾였다는 거예요. B가 A라는 사람의 백팩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뭔가 해갖고 엄지손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해 혐의로 나 이거 다쳤다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1심에서는 왜 1심 판사는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진술의 신빙성. 말하자면 그 사람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제가 했다고 했다라고 한 거예요. 좀 그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니 근데 치료를 받은 것 자체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거는 상처가 있다는 거지 누구로부터 다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다친 건 맞지만 지가 잘못해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이 공격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을 특정하게 된 A라는 사람을 특정하게 된 이유도 그 뒤에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또 똑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가 한 달 전에 뭐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너네 해서 이제 신고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애매하죠. 만약에 다쳤으면 그때 신고를 했어야죠. 그죠? 아니면은 뭔가 아니 뭐 뒤에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한 것보다 오히려 그래 2심에서는 그런 거예요.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죄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을 특정하게 된 것은 좀 이상하다.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바로 특정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상황상으로 봐서 너일 것 같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좀 이 백팩을 뜯는 과정에서 지가 손이 돌아가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제 사람 때문에 다쳤다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둘 사이에 한 달 전부터 계속 뭐가 있었잖아요. 피켓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보복으로 고소, 지적 지목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이게 이 3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만 가지고 정황만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1심 판사의 주장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지만 2심 판사는 그거보다는 정황을 더 본 거죠. 정황상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뜯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크라임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 상태에서 잡았고 끌었을 때 손가락이 돌아가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이게 진짜 상해보다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진술 아니면 정황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CCTV도 없고 뭔가 둘의 진술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것이 이제 의사의 진단이라고 해봤자 다쳤다는 거지. 그것이 다쳤다는 것도 돌아간 거니까 이 돌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이걸 돌린 것이 아니라 이 가방을 뿌리쳐 갖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것과 아니 그래도 우연히 이렇게 돌린 건 그건 행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뭐 벌금 얼마 안 되고 뭐 하지만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는 이 행위자와 공격자와 그러니까 피해자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과 힘의 방향 그리고 의도와 의도의 충돌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이거는 참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딱히 이게 뭐 벌금 5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소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합의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상해죄이기 때문에 뭐 반의설불급죄는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 보통 그냥 합의하고 형사 합의하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우리 합의했고 그랬으니까 선처 탄원하고 그러면 그냥 뭐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기소유예 아닌 집행유예 정도, 선고유예 그 정도까지 갈 텐데 이거는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사건은 아닌데 매일경제에 난 건데 사실 좀 제가 예전에 2000년? 1997년 IMF 터졌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과로로 쓰러졌고 그 뒤에 이제 IMF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을 잃게 되는 정리되게 되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파고 속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공부를 하게 됐죠. 인류학과 사회학을. 근데 지금 이제 취업과 결혼.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석박사로 가요. 근데 박사를 한들 그렇게 들어간 박사가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그것도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도피성 학업이라는 얘기도 쓰지만 오죽했으면 도피성 학업을 하겠냐. 근데 이제 일전 어떤 중견기업이라든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알죠. 아, 저 사람은 도피성 학업이구나. 스펙 정도. 근데 그게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맞득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커리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인턴십을 해야 되는. 근데 인턴십은 또 쉽습니까? 인턴십도 다 연줄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취업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왜냐? 나이는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참 2중 3중에 힘든 겁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IF 때 그랬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여러 가지 따놓고 자격 아니라 이제 실무 경력도 뭐 여러 가지 바텐더도 하고 몸을 하는 직업을 하고 뭐 그리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도피성 취업은 아니고 이제 약간씩 그때 워낙 안 좋으니까 잠깐만 뭐 힘들어갖고 한 쉬는 셈 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의 전공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운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자연과학, 수학, 통계학 박사도 38.5%가 취업을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예술인문학은 어쩌겠습니까? 거의 뭐 그냥 보통 시간 강사. 시간 강사는 사실은 뭐 한정 없습니다. 한 번 시간 강사 굴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냥 시간 강사가 경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고 지금의 석박사들의 절규. 그러니까 오히려 학력은 높아지는데 취업은 더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만 잦아들 것 같은데 이 배구계의 학교 폭력, 쌍둥이 문제. 그리고 지금은 또 OK 저축은행의 또 선수들이네요. 사실 이미지가 되게 좋았고 또 잘생기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다 심각한 학교 폭력이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상당히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직접 와서 해야지 뭐 SNS에 올리면 사과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프로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학교폭력 과거에 문제되는 걸 정리를 확인을 했어야지. 왜? 그거 모르나? 왜냐하면 예전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사이버 공간이나 이런 데에 떠도는 얘기만 수집을 해도 인사 담당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녔던 학교의 배구 선수들 아니면 접촉 쉽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 확인만 좀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과를 하고 아니면 그때 뭐 합의라거나 물어줬구나 보상을 해주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개인이 너무나도 큰 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거. 그렇지만 그 책임은 그 개인도 지지만 그 프로 구단과 협회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저는 다른 책임들 개인 책임도 있지만 구단에 이게 다 사업 아닙니까? 상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죠. 못 안 한 거죠. 지금 뭐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 배구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데도 미리미리 좀 찾아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되고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거는 교육계에서 마련해야 되겠죠. 30년 넘게 시신을 옥상에 방치해 갖고 했던 SBS 단독이 났는데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80대인 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치매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층 다세대 주택 옥상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쪽이 미라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집도 한 40년 되는 건데 거기에 물탱크 요즘 물탱크 안 쓰죠.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제 해두면 사실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뭐 이제 닫아두면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 뭐 청소하려고 하다가 이게 오래종일 공사하려고 하면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고 보니까 왜 개인 사적인 주거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르신이 뭐 어디 사라졌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직접 뭐 가족들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제가 또 좀 이따 방송을 해야 돼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내일 모레 추워진다고 하는데 마지막 추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요 추위만 넘으면 봄 오지 않겠습니까? 예.